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해 아파트 55채를 샀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평범했던 여성분이 아파트 55채를 가진 자산가가 되기까지의 그런 노하우와 자신의 투자 룩을, 투자 길을 남긴 책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을 굉장히 좀 쉽게 이야기를 했고 나름 이제 자신의 경험담이 들어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무거운 부동산 투자 책은 아니고요. 가볍게 좀 에세이 반 진짜 뭐 투자기 반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한번 5가지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품과 자산. 두 번째,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자. 세 번째, 당신은 자산가다. 네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다섯 번째, 임대주택 등록해야 할까? 명품 대 자산. 명품이 주는 만족감은 찰나지만 자산이 주는 만족감은 무한하다. 명품을 사면 돈이 들지만 나를 명품으로 만들면 돈이 들어온다. 통장 잔고와 자산이 주는 만족감은 명품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명품이 주는 자존감이 1이라면 내가 명품이 되었을 때 오는 자존감은 100만 배 이상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차려입는 부자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다. 내가 여느 사람들처럼 TV 드라마를 좋아하고 주인공이 죽고 살고에 집착하며 대한민국 40대 남녀의 평균 학습 시간이 6분만 공부하고 책 사는 돈은 아깝고 옷 사는 돈은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현재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드라마도 안 보고 되게 아끼고 아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명품 같은 걸 잘 안 사입는다고 합니다. 명품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자신은 명품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트 이런 걸 사면서 만족감, 뭐 자존감 이런 거를 이제 좀 느꼈다 이거죠. 뭐 실제로 뭐 명품백 뭐 하나 두 개 갖고 있는 것보다 내 아파트 뭐 한 채 두 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뭐 자존감이나 만족감에 뭐 더 그 만족감이랄까 그게 더 클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남들이 뭐 명품백 들고 다닐 때 나는 아파트가 있어. 남들이 명품백이 몇 개야 얘기할 때 나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자존감과 만족감을 좀 느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께 이제 뭐 말하고 싶은 게 명품백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런 거 살 돈으로 아파트 이런 거 투자해서 어, 자신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많이 더 높이고 돈도 버는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결국. 그래서 뭐 저는 뭐 여기에 동의합니다. 뭐 실제로 뭐 명품을 사는 이유가 우리가 만족감이라든지 뭐 자존감, 내가 명품처럼 된 것 같은 명품을 들으면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효용을 주니까 이제 명품백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명품백이 가져다주는 그런 효용, 만족감, 자존감 같은 거를 좀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분처럼 이제 명품백을 사는 것보다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아무튼 공부도 열심히 하셨죠. 책도 많이 읽고 뭐 자신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자. 미래의 전체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0% 사람들은 소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이 귀한 아파트는 많이 건설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미 2016년부터 택지 공급을 대폭 감축하고 공급을 조절하고 있어 앞으로도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투자할 때 무조건 25평 이하의 작은 평수에만 집중해야 할까? 예를 들어 자신이 아파트 10채를 사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그중 25평 이하와 32평 이하의 비율은 7대 3이나 6대 4의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소득 분위기가 높은 지역 위주로만 투자한다면 그 이상의 비율로 해도 좋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좀 더 쾌적한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주거 면적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가족이 많지 않아도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공간의 면적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일단은 뭐 요즘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소형이잖아요. 이분도 역시 이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의 그동안의 공급이 좀 많이 적었고 기본적인 수요도 앞으로 점점 증가할 거기 때문에 25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물론 이제 100%다 소형만 투자하느냐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분은 이제 한 7대3 정도 25평 이하를 한 70%, 그 이상을 한 30% 정도로 구성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넓은 공간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주거 쾌적성 이런 것들이 점점 이런 욕구가 점점 커질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뭐 사실 소형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 살다 보니까 이제 소형 아파트 찾게 되는 거지. 뭐 같은 값이라면 뭐 대형을 찾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 관리비 부담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100% 소형 아파트에 투자해도 괜찮지만 이제 이 책의 저자는 한 7대3 정도로 한 7을 소형 아파트, 3을 소형 이상의 아파트 이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 정도 비율로 해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산가다. 순자산 규모로 10억 원 이상 만들지 못했다면 전업 투자는 꿈도 꾸지 마라. 10억 원으로 경기도 인근의 0.5% 수익이 나는 건물을 매입하면 월 410만 원 정도 들어오지만 5% 정도 수익이 나는 건물을 절반을 대출받아 투자하면 600만 원 정도는 확보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월급을 200만 원쯤 받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당신은 매년 4% 수익을 올리는 6억 원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한 번 희생에 매월 200만 원만 벌어도 6억 원짜리 자본이 일을 하는 것과 같고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당신은 9억 원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금리로 보면 당신은 더 큰 자산가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1%대고 저축한 돈에 쥐꼬리만한 이자가 붙어도 세금 15.4%는 어김없이 떼어간다. 금리 1.5%에 이자 소득세 떼고 계산하면 200만 원을 버는 당신은 금융자산 20억 원을 가진 자산가다. 300만 원을 버는 당신은 금융자산 30억 원을 가진 자산가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업 투자자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수입, 강의료, 인세, 저작권 등으로 생활이 충분한 사람들이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철저하게 재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건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우리는 이제 모두 자산가라는 거죠. 왜 자산가냐면은 그냥 부동산 전업 투자가는 일단 10억 원 이상 순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정도 10억 원 정도 가져야지 경기도 인근에 수익률 연 5%짜리 투자해야지 한 410만 원 정도 나오니까 410만 원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죠. 이러면 이제 전업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또 레버리지를 또 이용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월세 수입의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면은 한 600만 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가 1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지면은 우리가 이제 전업 투자로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 자산이 10억 원, 순자산 10억 원 정도 가지면은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전업 투자를 꿈꿀 수 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월급이 20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매년 4% 수익을 올리는 6억 원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월급 200만 원을 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은 사실상 나의 그런 몸값이라고 할까요? 이게 부동산으로 비유하면은 연 4% 수익률이 나오는 6억 원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9억 원짜리. 그쵸? 매년 4%를 올리는 6억 원짜리 상가를 갖고 있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 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200만 원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월급이 적은 것 같지만 이 부동산으로 비유하면은 6억 원짜리 상가를 가진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죠?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주는 돈이 6억 원이라는 자산에서 나오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돈과 똑같다. 또 만약에 월급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월급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부동산 9억 원짜리 상가에서 나오는 돈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막상 받아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동산으로 이제 비유해서 좀 얘기하면은 부동산의 그런 자산의 규모랑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죠. 월급 300만 원이면은 9억 원짜리 상가가 똑같은 거니까. 네, 그렇죠. 또 금리로 보면 더 크죠. 왜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거의 1%인데 이러면은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억 원짜리 내가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300만 원을 내가 벌고 있다 이러면은 통장에 30억 원을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게 결코 그렇게 무시할 만한 적다고 불평할 만한 정도의 적은 규모는 아니다. 이 200만 원, 300만 원을 내가 자산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뭔가 현금을 만들려면은 은행 예금의 경우에는 200만 원 벌려면은 20억 원의 부동산이 아니고 예금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200만 원을 은행에서 주는 거니까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 내가 순 자산이 10억 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월급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좀 만족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몰색하는 게 좋다. 물색하는 게. 막상 투자로 내가 그 월급 정도의 현금흐름을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자산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 이하는 일단은 본인의 일단 본업, 직업과 병행을 하면서 현금을 만들면서 투자를 해서 자꾸 재산을 불려나가는 방향을 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뭐랄까요 그 반대로 내가 이걸 그만두고 현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 200만 원 받는 거 물론 적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좀 환산해서 보면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산가다 라고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조합이 잠실주공 5단지처럼 50층으로 짓게 해달라고 서울시와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사업의 속도보다는 수익성 극대화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당분간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중단될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재생 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 시기는 정권이 바뀌는 시기라고 예상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니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소득 수준에 맞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요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말이 많죠. 서울시에서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는 거고 조합원 측은 너무 이제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결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서울시장은 바뀔 거고 이게 바뀌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다시 없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너무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뭐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맨 땅이 없죠. 서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건축물을 헐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해가지고 서울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서울의 그럼 주택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결국은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생각입니다. 뭐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이 예상은 얼마나 틀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과연 어떻게 보면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한 거지만 이미 적용받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다른 아파트에는 그대로 적용해서 하겠다? 이거는 사실 좀 주민들, 조합원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는 강하게 좀 서울시에서 대응하더라도 그 땅이 서울에는 이제 주택 공급을 할 만한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환수제도 취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지금 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뭐 아직 당선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재건축 다 도장 찍어주겠다 했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또 바뀌면은 또 얼마든지 또 폐지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등록해야 할까? 이 아파트들은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지만 이미 투자 비용은 회수해 재투자로 이어졌고 또 다른 아파트로 태어나 시간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중이다. 임대료를 올려받은 현금 흐름으로 일부는 생활비에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자본은 또 다른 자본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거주하는 집 외 2, 3억 원 아파트 두세 채를 투자했다면 굳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재산세를 좀 더 내고 2019년부터 전세 임대의 소득에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전세 상승을 최대한 이용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투자금을 회수해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을 만든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장기 투자에도 늦지 않다. 매입하자마자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4년간은 연 5% 인상하며 4년간은 연 5% 인상하며 저렴하게 임대하다가 4년 이후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아 전세를 맞추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좀 더 보유하다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주택 사업 등록 문제로 요즘에 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임대주택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전반적인 이제 흐름은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세금 인센티브에 부응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물론 임대주택을 등록하면은 내가 임대료 상한을 연 5%로 이제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하는데 만약에 내가 주택이 많더라도 거주한 집 외에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두세 채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은 굳이 등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으면은 뭐 재산세도 나중에 좀 더 내야 되고 감면을 못 받는 거죠. 재산세 감면도 못 받고 뭐 세금을 뭐 내야 되지만 2, 3억 정도의 아파트 두세 채 정도만 갖고 있다면은 그냥 그 세금 좀 더 내고 전세를 올려서 내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을 회수해서 또 다시 또 투자를 일으키는 게 훨씬 더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세금 조금 더 내고 그냥 전세금을 더 많이 올려서 5% 제한받지 않고 더 많이 올려서 그냥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2억에서 3억 원 정도로 2개에서 3채 정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하시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또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뭐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뭐 새로운 집을 뭐 구입하시는 경우는 이제 취득세를 조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등록한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인데 뭐 저는 등록을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물론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등록하시면 안 되겠지만 뭐 이 책의 저자의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의 아이디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지금 조금 이제 하락의 기미가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하락할지 안 할지 모르죠. 일부에서는 뭐 지역마다 물론 편차치가 있고 또 오르는 지역도 있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지금 뭐 지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이제 한동안은 좀 주춤할 걸로 본다면 그러면은 그냥 세금 4년 동안 이제 전세 가격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등록하고 4년 동안 버티다가 다시 또 올리는 거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막 시장이 막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책의 저자 말대로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임대료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등록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조금 이제 자꾸 부동산을 억제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억제 정책에 의해서 약간의 좀 주춤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등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해 아파트 55채를 샀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네. 그래서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저는 내일도 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해 아파트 55채를 샀다.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눌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정보와 지식을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